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저를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제 스스로 일단은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를 할 때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전에 귀농운동본부에서 낸 귀농통문이라는 개간지를 읽었어요. 거기에 한 기자가 한 할아버지를 만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기자가 50년 동안 벼농사를 지은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귀농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벼농사를 지으셨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그리고 귀농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50년 동안 벼농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귀농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니, 기자 양반, 내가 벼농사 50번밖에 안 지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벼농사가 1년 농사잖아요. 근데 50년이니까 50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그렇네요 하고 그냥 할아버지와 잠깐 나눴던 그 내용을 그대로 그 개간지에 실어서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9번째 농사를 짓고 있는 초보 농부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해주셨는지 지금 모 신고 나서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저희 동네 비가 왔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물을 대려고 논에 이제 갈라진 논 얼마나 됐을까 하고 이제 갔는데 윗 논에서 농사 짓는 아재께서 물꼬를 삽으로 더 터가지고 저희 논으로 다 대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 말라 있어야 될 논인데 물이 찰랑찰랑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설교 잘하고 올게요 하고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선자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는 깊은 숲 속에 많이 살까요? 아니면 숲의 가장자리에 많이 살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혹시 탐조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새는 숲의 가장자리에 많이 살아요. 거기가 서식지이자 또 먹이가 가장 풍부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의 가장자리는 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곧 가장자리예요. 그래서 생태학에서는 이것을 경계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숲뿐만 아니라 숲과 논밭이 만나는 공간, 또 숲과 바다가 만나는 공간, 강과 논밭이 만나는 공간, 바로 이 공간들이 다 경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계라고 하면은 마치 지적청량한 것처럼 반듯하게 선 그어가지고 여기와 여기가 다른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연에서는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선의 개념이 아닌 면의 개념으로 이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이 경계를 가장 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들은 여러 가지 공간들을 함께 누리며 또 주변에 어떤 새가 있는지, 또 물을 끌어들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논도 다랑치 논인데 바로 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계곡물이 흘러서 저희 논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경계에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는 호반새라고 하는 새를
논에서 관찰하기도 했고, 꾀꼬리가 노란색 꾀꼬리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농부들의 사계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봄입니다. 봄에는 밭에 작물을 심는 시기예요. 그렇죠? 여기 옥상에도 상추도 심겨져 있고 파도 심겨져 있고 너무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작물들을 봄에 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먹을 것이 아직 밭에는 없어요. 이제 막 심었기 때문에. 이때 농민들은 어디로 갈까요? 산과 들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뜯을 수 있는 나물들이 있어요. 밭에 아직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자연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채취해서 먹습니다. 봄이 되면 쑥이 지천으로 나이고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죠. 직접 해서 다듬고 씻어서 찬으로 해 먹어봅니다. 이것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맛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어쩌면은 이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얼마나 이 과정을 겪어보았을까요? 저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생태 텃밭을 학교에서 나가요. 아이들하고 봄에 이제 텃밭을 가꾸면서 학교에 이렇게 모종을 심고 나서 아직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학교 주변에 쑥을 찾으러 막 다닙니다. 때로는 학교 교문 밖에 있는 동네에 있는 나무들을 찾아봐요. 화살나무가 있으면 혼잎나물이라고 해서 새잎을 따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쑥은 쑥을 튀겨서 해 먹고요. 산사나무의 이파리를 튀겨서 아이들하고 먹어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가격표가 붙여진 채로 진열된 상품만 보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게 보통일 것입니다. 쑥과 냉이가 마트나 가게에 진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포장되어 버린 거죠. 돈만 내면 그 과정을 삭제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본이 가진 폐해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소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자랄까 심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혹시 인간관계마저 그런 욕망에 의해서 소비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소비 문화, 소비 중심 문화에서 생산 문화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농사입니다.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관계가 중심에 있습니다. 농사 지으러 가면 여러분 옥상에 텃밭에 비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습니다. 그래서 얘가 말랐는지 아니면 물이 많은지 땅의 상태를 가늠해 봐야 되고 또 외부 환경은 괜찮은 날씨인지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르는 농작물의 상태를 관찰해야 되고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비 문화는 이런 연결점들을 자본으로 절연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농사는 끊임없이 연결하고 또 연결시킵니다. 씨앗 한 알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씨앗으로 남기는 갈무리까지의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과정을 연결시키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연결 문화를 지향합니다. 인간의 경작 본능을 깨우는 것이 어쩌면은 연결하는 것, 그리고 곧 기후변화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논에 가면 여러분이 흔히 아는 논의 색깔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논에는 20가지 토종벼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8월이 되면 색깔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흰색, 검은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의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는 친구들의 이름도 알아요. 버들벼,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쫙 퍼진다 그래서 버들들. 자광도, 쌀을 도정해 보면 이렇게 자색의 빛이 난다 그래서 자광도라고 합니다. 붉은 차나락, 여러분 벼가 이렇게 한참 클 때는 이렇게 초록색이잖아요. 유일하게 얘는 벼의 이파리 색깔이가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친구들의 이름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을 불러주면서 얼마나 잘하는가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여기에서 나온 쌀에 이름을 또 붙여줬어요. 우리가 기르는 이 쌀은 얼굴 아는 쌀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농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쌀들이 나를 길러주고 키워주고 한다는 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얼굴 아는 쌀이야 라고 아내가 불러주었습니다. 여름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인간이 살기 위해 가장 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위죠.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집, 옷, 먹을 거,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붙을까요?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의식주죠. 이렇게 의식주를 이야기할 때 짓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농사를 짓다, 옷을, 집을, 밥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나라 말에 짓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짓다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글을 짓다. 요즘에 핸드폰으로 많이 하죠. 소통을 많이 하는데 글을 손으로 써서 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글을 짓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농사라는 것은 자율적인 행동에서 나오고 그리고 자급을 위한 노동이자 가족과 이웃을 먹이는 아주 고귀한 작업입니다. 생명의 정원을 지은 메리 레이놀즈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농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농사는 너그럽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농사에는 지금 얼마나 이 너그러움이 남아 있을까요? 따스한 햇빛과 비를 주는 하늘에 대해서,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땅에 대해서, 또 그것을 먹는 인간에 대해서 이 마음은 여전히 있을까요? 과거 우리 농사는 그랬습니다. 인구의 90%가 농사를 지을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가족을 먹이는 농사는 너그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농사의 너그러움을 버리도록 강요되고 있습니다. 즉 농사가 산업의 형태인 농업이 되었어요. 농사는 도시를 먹이기 위한 돌봄 농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소비지를 위한 생산기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상품화되어서 농산물의 규격, 맛,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비료와 농약 사용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농부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농산물은 다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익숙해졌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단작 농업은 대형 농기계에 최적화가 되었죠. 그리고 제철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그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농촌은 농업시설에 목을 매야 되고 확충해야 했고 농업은 자본을 위한 생산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농촌은 살만해졌을까요? 살만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농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노동임금은 계속 오르고 하지만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 가격은 지금 15년 전 가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게의 사정 따라 다 다르겠지만
농사만 짓고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중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촌부들의 노고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나마 이런 와중에 근교의 도시 한복판의 지하 상가에는 식물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스마트팜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종 전자장비와 LED 조명으로 채소를 키우고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기후변화와 농지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지구가 무너지는 꼴을 막대한 에너지를 쓰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를 유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밑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행위에 이제 영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아주 중요하게 된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을입니다.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철학자가 계세요. 이분은 근대 산업화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어로 conviviality라고 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색평론을 쓴 고 김종철 선생님이 이 단어를 공생공락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사귐과 나눔이라는 의미에서 번역을 하셨어요. 이제 농촌은 도시를 바치고 있는 힘이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제가 이사 왔을 때는 꽤 많은 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코로나를 거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2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2024년도의 기준으로 농가의 수가 97만 가구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가 2207만 가구래요. 그러면 약 20분의 1 농가가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촌 인구 감소하면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눈에 또렷이 보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 수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빵, 국수로 먹고 있는 거 밀은 1% 자급도 안 됩니다. 그나마 쌀이 100%에서 97% 사이에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쌀도 전체 생산량의 10%는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의무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팔고 쌀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 쌀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쌀 때문에 농민들은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kg에 5만 원 받으려고 상경에서 투쟁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근데 수입하는 딱 그 쌀 10% 수입 안 하면 농민들이 그 가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되는 그 쌀값 때문에 농민들은 여러 가지 생활로 벅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도시는 농촌을 위해 공생공락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모색해야 되고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작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텃밭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민간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 텃밭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식탁까지 팜 투 테이블이라고 하죠. 농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이자 농부의 마음과 공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텃밭을 상추 한 장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상추 먹고 싶으면 가서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화분에 조그마한 텃밭에 상추 한 장 길러 먹으면 그만큼의 과정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직접 길러 먹는 상추 한 장이 농촌의 비닐하우스 한 동 줄일 수 있고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돌리는 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대규모 단작과 과도한 비료 사용과 농약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도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에 도시 텃밭에 있는 공원 한켠에 있는 도시 텃밭이 점차 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도시 텃밭을 지키고 옥상과 화단을 이용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에서 나오는 것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편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촌의 축사 한동 줄이는 첫걸음이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실천 방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삶의 전환을 꿈꾼다면 생태적인 귀농귀촌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호미질에서 느끼는 흙의 감촉을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농촌의 인구가 너무 줄다 보니 농촌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동네에 애가 별로 없습니다. 이사 오고 날 때 저희 집만 애들이 있었고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애가 2명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주해서 다행히 조금씩 늘어는 가지만,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와서 생태적인 귀농귀촌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농촌 인구 감소는 농지 상속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농지는 작용이 원칙입니다.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작용입니다. 농지를 부동산의 가치를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면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지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 농지를 구하려는 농민에게는 농지 확보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귀농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높은 진입장벽인 집과 토지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결국 점차 농지의 소유주와 경작자가 달라지는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부재지주라 그러죠. 농지의 소유주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을 상속받는 자녀들이 그 농지를 경작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벌초하는 걸로 해서 대신 짓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짓고 있는 농지가 있어요. 그런데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민의 상속 농지를 농민에게 환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속받은 농지가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특히 골프 문화의 상승세가 좁은 땅을 가진 국토에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저희 동네 앞산에도 4년 전에 제주도의 한 골프 기업이 들어와서 골프장 짓겠습니다. 저 산 없애줘 라고 해서 저희 마을에 와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는 갈수록 이제 연령이 높아지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기업가들이, 사업가들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희 동네에는 젊은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결국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곳곳에 녹색 사막이라고 하는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농촌 사회는 골머리를 앓습니다. 농촌 풍광이 바뀌고 빛공해와 고농도 농약,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지하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수질은 나쁠 대로 나빠지는 것이 농사에도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골프장 예정지 사람들은 매일 불안함과 시위에 지쳐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푸념만 모을 뿐입니다. 수요는 곧 사업의 공급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시급합니다.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발전소는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도심지 바깥에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도 영광에 원전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의 약산도라고 하는 절대농지에는 대규모 태양광을 놓기 위해서 아직도 사업자와 마을 주민이 싸우고 있습니다. 약 50만 평의 농지에 태양광을 놓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바닷가에는 이제 풍력 발전을 놓겠다고, 해상 풍력을 받겠다고 마을 사람들을 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송전선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지 태양광 문제, 경감 문제, 전자파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법으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니까 인프라가 부족해지잖아요. 버스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더 가려면 읍으로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면소재지에 한 곳으로 모으고, 여기는 농사 지을 곳입니다. 이곳은 축산단지입니다. 이곳은 에너지단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공간들을 재배치하겠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살아왔고 평생 동안 농사 지었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법이 지금 발효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촌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네 번째, 겨울입니다. 하나님은 경계의 선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살림을 이제 정리하는 동계라고 하는 마을 회의를 엽니다. 같이 밥을 먹고 마을의 1년 살림살이를 돌아봅니다. 서로의 안부도 묻고 마을의 크고 작은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해마다 밥상의 수가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방 3칸에 가득 차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방 2칸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저희 면에 있는 초등학교 2곳 중 하나가 폐교되었습니다. 올해 근처 2면 단위에 있는 학교가 1학년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국내 어린이집들도 원화 모집에 애를 먹고 있고요. 학령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여러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하면은 이주에 대한 돈을 조금 더 주고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가족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 감소로 인해서 빈 공간은 이미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와 비닐하우스의 숫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만 들어보면 임야 곳곳은 어린 숲 조성을 한다고 일명 산판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돈사와 골프장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도시에선 들어볼 수 없는 소리입니다. 푸른 들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태양광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저 멀리 상등성리에는 대형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간곡한
이런 안타까움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이끌 사람을 고난에 항복한 그 이집트 땅에서 찾으시지 않고 변방에서 찾으시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냥 모세를 이집트 있을 때 그냥 한 방에 해결해가지고 왕자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미디아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 있는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 저는 모세가 두 공간의 상황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집트의 상황과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걸어야 될 그 광야의 상황을 이 모세가 두 개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절과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야 하겠다고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찬찬히 보고 마지막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모세가 양떼를 들고 이제 호렙산에서 갔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거예요. 어쩔 때 한 번씩 건조하고 기온이 높으니까 떨기나무가 탈 때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다른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더 가까이 갑니다. 어째서 이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나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그냥 미디안에 있으면 아무 때나 부르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부르셨을까? 저는 그게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호기심, 이 관심을 초점을 가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관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도시에만 살아서 농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농촌의 뉴스들이 나오지만 그저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솔직히 관심이 있어야 눈에 보이고 들리잖아요. 그건 거예요. 모세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때는 이때다. 네가 드디어 관심을 가졌구나 하고 그때 이제 부르신 겁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특히 도시에서 농촌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농촌 소식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농사를 조그맣게라도 한번 지어보십시오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상추가 이렇게 자라서 오는구나 라고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오는 거구나. 이 쌀은 누가 지었지? 생산자가 누구지? 한번 볼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쌀의 이름은 뭐지? 새청무 호평이구나. 이 쌀은 어느 지역에서 왔지? 라고 관심을 갖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관심은 바로 경계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도시에 있지만
농촌에 대한 관심은 그 사람이 바로 경계의 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땀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도시와 농촌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있는 텃밭 분용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시 농업을 하는 것을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할 수 있다면 상속받은 농지에 직접 농사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안 된다면 그 농지를 다시 마을 시세로 팔아버리십시오. 그래야 농촌이 삽니다. 5도 2촌, 5일은 도시에 있고 2촌 하는 것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농촌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자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